하나투어 오사카 항공권 2명 240만 원.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제 돈으로 며느리가 여행 비행기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으로 제 통장에서 240만 원을 빼가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저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30평 아파트 한 채, 적금 통장 2개,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제 전부였습니다. 많지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아파트 단지 안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오전엔 동네 복지관에 나가 요가를 배우고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오후엔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집에 돌아와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저는 그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누구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7천만 원, 그건 제가 30년 넘게 모은 돈이었고 앞으로 아플 때나 요양원에 갈 때 쓰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정수가 너 참 복받았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하기까지 하니. 친구 선자가 복지관 로비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복이야, 혼자 사는데 뭐. 하지만 속으론 인정했습니다. 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빚도 없었고 매달 연금도 들어왔으니까요. 아들 진호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을 봤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도 잘 있어요. 짧은 통화 끝에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고 저는 이 평온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은행 통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는지 정리하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화면에 뜬 금액을 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10년은 더 버티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트를 덮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호였습니다. 응, 진호야.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은영이랑 같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밝았고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밥 해줄게. 네, 그리고 엄마. 할 말이 좀 있어서요. 할 말?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할 말이 뭘까?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론 주말에 뭘 해줄지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할 말이 제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주말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호가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았고 그 뒤로 며느리 은영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았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진호는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다 우리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식사 내내 아들 내외는 많이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진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진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고 은영도 옆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고. 엄마, 저희가 잠깐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진호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왜? 서울집은?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시 계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은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다른 집을 알아보는 동안만 딱 몇 달만 있을게요. 몇 달.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제 눈을 피하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폐 안 끼칠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제 공간이었고 10년 동안 저 혼자만의 일상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고? 엄마, 정말 짧게만 있을게요. 괜찮죠? 진호가 다시 물었고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큰 방 쓰렴.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고 진호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 내외는 짐을 가지러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혼자 빈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만이라고 했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왠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진호 내외는 큰 트럭을 끌고 왔고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방은 순식간에 그들의 물건으로 가득 찼고 거실 한쪽에도 박스들이 쌓였습니다. 엄마, 이거 잠깐만 여기 둘게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진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고 은영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어색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큰 방에서 불이 켜졌고 진호 내외의 대화 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지내던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제 공간이 아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몇 달만이라고 했어. 곧 나갈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 내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진호가 거실에서 소리쳤고 저는 밥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아침을 먹는데 진호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진호의 표정이 심각했고 은영도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지난달에 회사 그만뒀어요. 뭐, 그만뒀다고? 저는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저랑 동기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영이 옆에서 진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호가 곧 새 일자리를 알아볼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수입이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취업 준비 좀 하려고요. 진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갑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는지, 왜 몇 달만이라고 했는지. 전세 만기가 문제가 아니라 수입이 끊긴 게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곧 취업할게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천천히 알아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수입 없이 두 사람이 여기서 지낸다는 건 결국 모든 생활비를 제가 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난 뒤 진호 내외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달랑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반찬들이 하루 만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엄마, 반찬 없어요? 진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고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다 먹었잖아. 엄마가 오늘 장 보러 가야지. 아, 그럼 저희 거 좀 많이 사다 주세요. 은영이가 고기 먹고 싶대요.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고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말없이 식탁을 닦았습니다. 오전에 시장에 나갔을 때 손에 든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3인분 식재료를 사다 보니 금액도 2배 이상 나왔고 계산을 하며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혼자 살 땐 일주일에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사흘 만에 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식재료를 채워 넣으며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은 좋게 넘겠구나. 거실에서는 진호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은영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해요? 삼겹살 구워줄까? 좋아요. 진호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고기를 굽는데 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어머니, 고기 냄새 진짜 좋네요. 오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에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은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설거지는 결국 제가 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저는 스펀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갔고 냉장고는 계속 비었고 저는 계속 장을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왔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기세가 평소의 2배, 수도세도 거의 2배였습니다. 진호야, 이거 좀 봐.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나왔네. 진호는 고지서를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여름이라 에어컨 좀 틀었나 봐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돈을 내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지난달보다 250만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생활용품, 그리고 은영이 부탁한 화장품까지 모든 게 제 돈에서 나갔지만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이 거실에서 택배를 뜯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산 건데 카드값이 좀 나왔어요. 혹시 이번 달만 대신 내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나왔는데? 80만 원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은영은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도 좀 어려워서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10년 동안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손을 벌렸고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곧 나갈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속 불쾌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2달이 지났을 때 진호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진호의 표정이 심각했고 은영도 옆에 나란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진호가 제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취업하면 바로 갚을게요. 200만 원. 그 금액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카드값이랑 빚이 좀 있어서요. 안 갚으면 연체가 되거든요. 은영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곤란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진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호에게 돈을 건넸을 때 진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 뒤 은영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카드값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100만 원인데 혹시 또? 네, 죄송해요. 진짜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었고 은영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은영은 돈을 받아들며 밝게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작은 방에 앉아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나간 돈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카드값, 그리고 오늘 준 200만 원까지. 이러다간 1년도 안 돼서 다 떨어지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통장을 덮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거실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엄마. 이력서 넣고 있어요. 하지만 진호의 표정은 전혀 간절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느긋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도 2달이 더 지나도 진호는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면접은 봤어?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게 진호 잘못은 아니니까요. 어느 날 밤 친구 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복지관에서 얼굴도 안 보이네. 응, 그냥 요즘 좀 바빠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온 것, 생활비를 제가 다 대고 있는 것, 그리고 200만 원을 빌려준 것까지. 선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거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야. 너 그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 그래도 진호가 취업하면. 취업? 언제? 1년 뒤? 2년 뒤? 아니면 안 할지도 몰라. 선자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고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선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야.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할 뿐이었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진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은영은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진호야, 오늘은 면접 안 가? 엄마,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같은 대답이 반복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지난주에 넣었다던 이력서는 어떻게 됐어? 진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연락 없어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밖에 나가서 더 알아봐야지.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진호는 알아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로 나와 TV를 켰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노트북을 펼치긴 했지만 화면에는 유튜브가 켜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구인 광고 좀 찾아봐. 엄마가 신문에서 봤는데 요즘 일자리 많대. 엄마, 그런 데는 제 나이에 안 받아줘요. 제 경력에 맞는 데를 찾아야죠. 경력에 맞는 곳.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40대 초반이면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고르는 걸까요? 어느 목요일 오전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 선자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선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석 달째 집에서 놀고 있어.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도 없고. 뭐? 석 달이나? 응, 매일 TV만 보고 있어. 이력서 넣는다고 하는데 면접 한 번 본 적도 없어. 선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건 취업 준비가 아니라
그냥 노는 거야. 석 달이면 충분히 뭐라도 찾았어야지. 그래도 진호가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조금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 쉬는 게 석 달씩이나 쉬어? 그 사이에 엄마 돈은 얼마나 나갔는데. 선자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아는 분 아들이 공장 취직했대. 거기 한번 알아볼까? 진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공장에서 일하려고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제 경력에 맞는 곳을 찾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뭐라도 하면서 찾는 게 낫지 않아? 엄마는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석 달이 네 달이 되고 네 달이 다섯 달이 되어도 진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가끔 오늘 면접 봤어요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떨어졌어요. 요즘 경쟁률이 너무 세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치킨을 시켜 먹자고 했을 때 저는 폭발할 뻔했습니다. 진호야, 돈이 없는데 무슨 치킨을 시켜 먹어? 엄마, 치킨 한 번 먹는 거 가지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대주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진호는 5달째 무직이었고 저는 5달째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고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은영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은영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통장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통장? 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제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요. 어머니 것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드릴게요. 저는 순간 멈칫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영아, 그건 안 돼. 내 통장은 내가 써야지. 어머니, 진짜 급한 거예요. 곧 드릴게요. 얼마 정도인데? 40만 원이요. 40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고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40만 원은 너무 커.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진짜 급한 거라니까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어머니 제발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진짜 약속드릴게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번만이야. 다음엔 안 돼.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영은 통장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나갔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은영이 돌아왔을 때 통장을 돌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은영이 또다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통장 좀 또 빌려주세요. 급한 게 생겨서요.
은영아, 지난번 돈은 언제 주려고? 아, 그거요? 이번 달 말에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급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지난번에 이번만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진짜 급해요. 제발이요. 안 돼. 지난번 돈도 안 갚았는데. 또 어떻게 빌려줘? 은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호 취업할 때까지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엄마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지. 노후 자금이요? 어머니는 저희 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가족도 아닌가 봐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영은 화난 표정으로 방을 나갔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번엔 통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영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통장을 안 빌려줬는데 쇼핑몰 결제 내역이 계속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고 거래 내역서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급히 돌아와 제 방 서랍을 열어봤을 때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거실로 나가 은영을 불렀습니다. 은영아, 잠깐만. 왜요? 은영은 차갑게 대답했고 저는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은영은 거래 내역을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빌려주셔서 제가 알아서 했어요. 비밀번호 메모해 두신 거 봤거든요. 뭐, 너 몰래 엄마 통장 쓴 거야? 몰래요? 어머니 통장 서랍에 있는데 저희가 같은 집에 사는데 뭐가 몰래예요? 은영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2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외에도 쇼핑몰 결제, 카페 결제, 화장품 구매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어.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진호가 취업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은영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거래 내역서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진호가 취업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쇠까지 채웠습니다. 다음 날 은영이 제 방에 왔을 때 서랍이 잠겨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 왜 자물쇠를 채우셨어요? 아, 그냥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통장 좀 써야 하는데 어디 있어요?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써야 할 때가 있어.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실망이에요. 저희가 뭐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시네요. 은영은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당연한 걸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은영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통장 못 쓰게 하시고. 진호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저희가 가족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선 그으세요? 진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통장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건가요? 가족이니까 제 돈을 제 허락 없이 써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할까? 왜 나는 계속 참고만 있는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진호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하지만 내일이 와도 저는 또다시 참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은영이 마음대로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은영은 통장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그만둔 모양이야. 저는 마음을 놓고 복지관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ATM 기계 앞에 서서 잔액을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잔액이 300만 원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거래 내역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 뜬 내역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나투어 오사카 항공권 2명 240만 원. 오사카 항공권 2명. 저는 기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급히 거래 내역서를 출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가슴이 두근거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은영이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내일 여행 가거든요. 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거래 내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영아, 이게 뭐야? 뭐가요? 이 항공권 결제. 내가 한 거지? 은영이 거래 내역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네,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결제했어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바꿨잖아. 아, 어머니가 은행에서 비밀번호 바꾸시는 거 봤거든요. 어깨 너머로 보였어요. 은영은 태연하게 말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 그걸 훔쳐본 거야? 훔쳐보다니요. 그냥 보인 거예요. 어머니가 조심하셔야죠. 은영의 뻔뻔한 말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영아, 이건 아니잖아. 240만 원이야. 여행 가는 돈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요. 여행 한번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건 어머니는 저희 행복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돈만 중요하세요? 은영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가 방에서 나오며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틀 동안 다녀올게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진호야,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은영이가 말해줬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서 기분 전환 좀 할게요. 진호는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허락한 적 없어. 엄마,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엄마 돈 저희가 나중에 다 갚을 건데. 언제? 너 아직도 취업 안 했잖아.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고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열심히 알아보고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뭘 알아봤는데? 넌 매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진호가 소리를 지르고는 은영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거래 내역서를 바라봤습니다. 240만 원. 제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내외는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뭐야?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야? 돈줄? ATM 기계?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는 바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 내외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진호 내외가 택시를 타고 있었고 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 방으로 들어갔고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7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이제 4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선자였습니다. 정수가 오늘 복지관 올 거야?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자야, 나 좀 만나줄래? 전화기 너머로 선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선자를 만났습니다. 선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수가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위었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선자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온 것, 실직한 것, 생활비를 제가 다 댄 것, 통장을 몰래 쓴 것, 그리고 240만 원으로 여행을 떠난 것까지. 선자는 제 말을 듣는 내내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수가, 너 미쳤어? 선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6개월 동안 3천만 원을 썼다고? 그것도 일하지도 않는 아들한테? 선자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너 노후 자금 다 털어먹는데도 아들이니까 괜찮아? 선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수가 똑바로 봐. 진호는 지금 취업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노는 거야. 그래도는 무슨 6개월 동안 면접 한 번 봤어? 이력서 넣은 곳이 몇 군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가 면접을 본 적이 있는지, 이력서를 어디에 넣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은영이 말이야. 그건 도둑질이야, 도둑질. 선자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아니면 뭐야? 남의 통장 몰래 쓰고 비밀번호 훔쳐보고 허락도 없이 240만 원 쓰고 이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야? 선자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내가 물어볼게. 진호가 언제 취업할 것 같아? 그건
조금만 더 기다리면 1년 뒤, 2년 뒤, 아니면 평생?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선자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진호는 취업 안 할 거야. 왜? 지금이 편하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데 왜 일을 해? 그래도 우리 진호는, 너희 진호는 40살 넘은 어른이야. 책임질 나이라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 돈으로 여행 가고 있잖아. 선자의 말에 저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정수가. 너 7천만 원 있었지? 응. 지금 얼마 남았어? 4천만 원도 안 돼. 6개월 만에 3천만 원 넘게 나간 거네. 그럼 1년이면? 저는 계산을 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 없어지겠네. 그래. 1년이면 내 노후 자금 다 없어져.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선자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가, 지금 당장 선 그어야 해. 안 그러면 너 나중에 진짜 큰일 나. 어떻게? 집에서 내보내든가 아니면 규칙 정해서 돈 안 쓰게 하든가. 선자야, 그게 말이 돼?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내? 그럼 너 노후 자금 다 털리고 싶어? 나중에 아프면 어쩌려고?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선자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아는 언니 있잖아. 복지관에서 봤던 김 선생님. 응, 알아. 그분도 너처럼 아들한테 다 퍼줬어. 10년 동안. 그러다가 아들이 결국 가족 데리고 나가버렸어. 뭐? 돈 다 떨어지니까 엄마 필요 없어진 거야. 지금 그 언니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연금으로 겨우 버텨.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우리 진호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정수가, 내가 생각하는 진호는 이미 없어. 지금 진호는 엄마 돈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야. 선자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먼저 정확히 파악해. 얼마나 나갔는지, 뭐에 썼는지. 그리고 진호한테 말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진호가 들을까? 안 들으면 나가라고 해. 그게 너한테도 좋고 진호한테도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선자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진호는 취업 안 할 거야. 1년이면 내 돈 다 없어져. 내가 생각하는 진호는 이미 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 빈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 제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서랍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나간 돈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차근차근 펜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사 온 첫 달 생활비 200만 원, 공과금 60만 원, 개 260만 원, 2개월 차 생활비 2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진호 빌려준 돈 200만 원, 은영 카드값 100만 원, 개 550만 원.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차 생활비 2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은영 쇼핑 40만 원, 기타 50만 원, 개 340만 원. 숫자가 쌓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개월 차 생활비 2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은영 몰래 사용 250만 원, 개 500만 원. 5개월 차 생활비 200만 원,
공과금 60만 원, 은영 몰래 사용 200만 원, 개 460만 원, 6개월 차 생활비 2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오사카 여행 240만 원, 개 490만 원. 마지막 줄에 총액을 계산했을 때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총 지출 2,600만 원, 2,600만 원. 6개월 동안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430만 원씩 나간 것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3분의 1 이상 사라진 것입니다. 이틀 뒤 진호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고 은영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진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사카 진짜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예쁘고. 은영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오사카에서 유명한 과자래요. 은영이 내민 과자 상자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니, 고마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과자 상자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240만 원으로 다녀온 여행의 선물이 3만 원짜리 과자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피곤해서 좀 쉴게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진호 내외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과자 상자를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고 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년이면 내 돈 다 없어져.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내년 이맘때쯤엔 제 통장이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플 때는? 요양원에 가야 할 때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엄마, 이력서 계속 넣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도, 석 달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들었던 말. 진호야, 혹시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은 없어? 엄마, 제 나이에 아르바이트요? 그럼 경력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경력? 진호는 경력을 걱정하면서 6개월째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영이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 공과금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나왔는데? 80만 원이요. 여름이라 에어컨 많이 틀었더니 80만 원. 저 혼자 살 때는 20만 원이었던 공과금이 이제는 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은영아, 이번 달은 너희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지금 돈이 없잖아요. 진호가 취업하면 다 갚을게요. 언제? 네. 언제 갚을 건데?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은영아, 너희 들어온 지 6개월 됐어. 6개월 동안 얼마를 썼는지 알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2,600만 원 나갔어. 한 달에 430만 원씩.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많이 썼나요? 응. 내가 다 계산해 봤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너희가 얼마를 쓰는지 몰랐다고? 저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진호가 취업하면 꼭 갚을게요. 그 말 6개월 동안 들었어. 어머니,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은영은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성인 자녀 독립시키는 방법, 부모 재산 보호하는 법, 가족 간 금전거래 규칙, 화면에 뜬 글들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진호와 은영에게 명확히 말하기. 2. 생활비 규칙 정하기. 3. 기한 정하기. 4. 지켜지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하기.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나가달라고. 내 아들에게 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펜을 든 손이 떨렸지만 저는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밤새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생활 규칙. 제목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 생활비 매달 30만 원씩 진호와 은영이 부담한다. 2. 공과금 매달 50만 원씩 진호와 은영이 부담한다. 3. 개인 지출 각자 알아서 한다. 내 통장은 절대 사용 금지. 4. 기한 석 달 이내에 진호는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5. 기한 내 미이행 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정말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거실로 나가 진호와 은영을 불렀습니다. 진호야, 은영아, 잠깐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진호가 방에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뭔데요? 아침부터. 앉아봐. 중요한 얘기야. 은영도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고 두 사람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봐. 진호가 노트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고 은영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읽어보면 알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킬 규칙이야. 규칙이요? 저희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응. 너희도 여기 살면서 돈을 내야지. 은영이 노트를 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80만 원을 내요? 그럼 일을 해. 아르바이트라도. 어머니, 진호가 취업 준비 중이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 시간이 없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6개월 동안 2,600만 원이 나갔어.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내 노후 자금이 다 없어져. 어머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진호가 취업하면 6개월 동안 기다렸어. 이제는 더 못 기다려. 진호가 노트를 탁자에 내던지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규칙만 지키면 돼. 석 달 안에 취업하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 내면 돼. 석 달이요? 그게 말이 돼요? 6개월도 충분했어. 석 달이면 뭐라도 찾을 수 있어. 진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 편의점이든 배달이든. 엄마가 뭘 알아요? 제 나이에 아르바이트 하면 경력이 얼마나 안 좋은데요. 진호의 목소리가 커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 화내지 마. 저는 눈을 뜨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경력이 중요해? 아니면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해? 엄마는 저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 꿈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라는 거예요? 꿈?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꿈이야? 제 말에 진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영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힘든 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은영아, 나도 힘들어. 6개월 동안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 자금이 3분의 1이나 없어졌어. 어머니는 저희가 부담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대로는 안 돼. 은영이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진호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고 제가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달 이내에 진호는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기한 내 미이행시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진호 내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쯤 진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 나갈게요. 어디? 친구 만나러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진호는 은영과 함께 현관문을 나갔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선 그어야 해. 안 그러면 너 나중에 진짜 큰일 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이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진호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은 방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어이없어. 갑자기 돈 내래.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떡해? 돈이 어디 있어? 모르겠어.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해보자.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규칙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더 반발할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질까? 그런 기대를 하며 식탁을 차렸지만 진호 내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진호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호야, 밥 먹어. 엄마가 아침 해놨어. 진호는 대답도 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진호 내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진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야, 밥 먹어야지. 굶으면 안 돼. 배 안 고파요. 진호야, 엄마가 밥 해놨으니까 나와서 먹어.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진호가 은영과 함께
현관문을 나가려는 걸 봤습니다. 진호야, 어디가? 밖에서 먹고 올게요. 돈은 어디서 났어? 진호는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먹을 돈은 있으면서 생활비 낼 돈은 없다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선자를 만나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을 때 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지금 냉전 중이구나. 응. 애들이 나한테 말도 안 해. 당연하지. 돈줄 막혔으니까 화난 거야. 선자야, 내가 너무 심했나? 심하긴. 당연한 거 한 거지. 정수가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진호가 밥도 안 먹고 밥은 밖에서 먹잖아. 정수가 그거 다 연극이야. 엄마 마음 흔들려고. 선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봐요. 진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고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 엄마, 저희가 진짜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진호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잖아. 알아요. 돈이 아까우시니까요. 진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 부담스러우시니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진호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규칙을 정하자는 거지. 규칙이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한테 80만 원 내라면서요? 저 지금 무직인데요? 그러니까 일을 구하라는 거야. 아르바이트라도. 진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진짜 저 이해 못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진호야, 엄마도 힘들어. 6개월 동안 2,600만 원이나. 돈. 엄마는 돈만 중요하세요? 진호가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은영이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은영은 제 옆에 앉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영아, 진호가 매일 밤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석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진호가 꼭 취업할게요. 은영아, 그 말 6개월 전에도 들었어. 이번엔 진짜예요. 진호가 요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는 규칙을 지켜야 해. 어머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발이요. 은영이 제 손을 꽉 잡고 울었고 저는 손을 빼내며 일어섰습니다. 은영아, 엄마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마. 이미 결정한 거야. 어머니는 정말 냉정하세요. 저희가 가족이 아닌가 봐요. 은영이 울면서 방을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맞는 걸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그들은 엄마 마음 흔들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진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면접 봤어요. 그래. 어디? 물류회사요. 다음 주에 결과 나온대요. 진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진호야, 정말? 네, 진짜요. 엄마 말대로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고 진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제 마음을 흔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까? 알 수 없었지만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진호의 면접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진호야, 회사에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진호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은행 일이 있어서 집 근처 지점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지점 안에 들어가 보니 눈에 익은 두 명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어있는 옆 칸막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칸막이에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네, 시세가 4억 정도 되니까 3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명의자가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 동의 받으셨어요? 그게 아직인데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랑 도장 있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올게요. 그들이 가방을 챙기는 동안 저는 급히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진호와 은영이 은행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3억이면 충분해. 그걸로 사업 시작하자. 근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들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담보, 대출, 3억, 4억.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은행 직원이 저를 부축했고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 허락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생각할수록 온몸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호 내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서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만져봤습니다. 이걸 가져가려고 했구나.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방에 넣고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 내외가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은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나와요?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진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피곤해서 좀 쉬고 있어. 그럼 저희 밖에서 사 먹고 올게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다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야?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자야, 정수가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본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계획,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려던 것까지. 선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알았지? 진호는 변할 생각이 없어. 선자야, 나 어떡해. 당장 내보내. 내일 당장.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수가 정신 차려. 저 인간들은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해. 집 빼앗기면 너 갈 데 있어? 선자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말해.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나.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 너머에서 진호 내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다. 엄마 서류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괜찮아. 엄마 자고 있어.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걸 끝낼 것입니다. 아침 7시 저는 거실로 나가 진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야, 은영아, 일어나서 나와봐.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중요한 얘기니까 당장 나와. 진호가 투덜거리며 방문을 열었고 은영도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진호야, 은영아.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줘. 짧고 명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진호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6개월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진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 갈 데도 없는데. 그건 내 문제야. 엄마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제 말에 진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응, 진짜야.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퇴거 요청서. 일시 2026년 2월 4일. 요청사항 일주일 이내 퇴거. 이유 생활비 미납, 신뢰관계 파괴. 진호가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읽어보면 알잖아. 너희 나가야 해. 은영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은영아,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눈이 은영을 향했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봤어.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너희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거. 다 들었어. 진호와 은영이 서로를 바라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3억 대출, 사업 시작, 인감증명서 훔치려던 거. 다 알아.
진호가 고개를 숙였고 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절박하면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아도 돼? 내 허락도 없이? 제 목소리가 커졌고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내 통장 몰래 쓴 것, 여행 간 것 다 참았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까지 건드리려고? 그건 안 돼.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호야, 늦었어. 이미 믿음이 다 깨졌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6개월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는 끝이야. 은영이 제 발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손 놔, 은영아.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은영은 손을 놓았습니다. 일주일이야. 그 안에 집 구해서 나가. 엄마,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한 달만. 안 돼. 일주일. 진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독립시키는 거야. 엄마, 진호야, 넌 이제 40이야. 혼자 살 수 있어야지.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진호 내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1시간쯤 지나서 진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짐 싸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갈게요. 그래. 엄마, 죄송했어요. 진짜로요. 알았어. 발소리가 멀어지고 큰 방에서 짐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잘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의문은 여전히 남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 내외는 밖으로 나갔고 아마도 집을 알아보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이 정말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선자였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됐어? 말했어.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선자야, 나 괜찮은 걸까? 괜찮아. 넌 당연한 걸 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고 그 사이 집안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진호 내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진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구했어요. 모레 이사 갈게요. 그래, 알았어. 고시원이에요. 둘이 같이 지내기엔 좁지만 일단 거기서 지낼게요. 진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방에서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옷을 개는 소리, 무거운 짐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쯤 용달차가 도착했고 저는 거실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박스를 들고 나가고 은영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6개월 전 이사 들어올 때와 똑같은 짐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나서 진호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희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진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엄마, 연락할게요. 응. 은영도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패 끼쳐서 죄송했어요. 알았어. 건강하게 잘 살아. 현관문이 닫혔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용달차가 출발하고 진호와 은영이 뒤따라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지다가 결국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큰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제 집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큰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 진호가 남기고 간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마이너스 진호. 짧은 글이었지만 진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큰 방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안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상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선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수가 얼굴 좋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애들 나갔어? 응, 어제 나갔어. 선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정말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 돈은 4,3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면 3년 반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진호야. 잘 지내? 네, 그럭저럭요. 고시원 생활은 불편하지만 참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다. 엄마, 저 면접 하나 더 봤어요.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네, 엄마. 그리고 죄송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호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엄마.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정말 달라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호는 어른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진호는 진호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고 복지관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누구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진호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고, 저는 그때마다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엄마는 잘 지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아직 취업은 안 됐지만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힘내.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게 지금의 저와 진호에게는 딱 맞는 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이런 일상이 저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응, 6개월 전만 해도 얼굴이 어둡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선자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복지관 로비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한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그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내가 쓸 수 없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전화를 끊은 뒤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6개월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저렇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참기만 하고 제 돈을 제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때의 나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미 다 써버린 돈은 어떡하죠? 가족이 미워지면 어떡해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쓸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제 노후 자금을 지켰고, 제 집을 지켰고, 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취업을 못했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진호는 어른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69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도 제게 죄책감을 지우지 못하며 누구도 제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그 무엇도 나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는 삶.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모습을 꿈꿨었습니다. 진호가 잘 되고 손주가 생기고 가족이 모여 웃으며 밥을 먹는 그런 날을.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런 모습은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각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서로를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진호를 집에서 내보낸 건 진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진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달 전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택배일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돈은 벌 수 있어요. 고시원비 이번 달부터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를 읽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호가 드디어 스스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 퍼주고 계속 참고 계속 희생했다면 진호는 영원히 소파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진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지만 그 돈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집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화롭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친구들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살. 그게 지금 제 삶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호는 정말 잘 살게 될까?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요. 용기를 내세요. 선을 그으세요. 당신의 평온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저는 69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